안녕하세요. 박정원입니다. 어, 오늘은 혈액 및 조혈기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학습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재에서는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리학에서 배웠었던 혈액계의 기능에 대한 내용들도 물론 학습을 하셔야겠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혈액과 즉 그 혈액계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약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질병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는 것이 약물 사용과 관련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액계와 관련된 질병이 있을 때 어떠한 약물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혈기계, 즉 그 혈액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죠, 그죠? 그 조혈기계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약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에서는 약물명을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대충 어떠한 작용을 하는 약물들이 사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부 강의에서는 그 혈액 응고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생리학 수업에서 사용을 했었던 동영상 강의로도 복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혈액 및 조혈기계와 관련된 약물에서는요, 이 혈액 대용약이 있습니다. 이 혈액 대용약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을 대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약은 혈액 및 조혈 기능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혈액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혈액 생성과 그다음에 혈액이 성숙되어서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물질이 부족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약들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골수 기능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조혈 성장 인자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혈액 응고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거나 또는 과다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약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액 대용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체내 혈액 양이 부족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을 대신해서 대처할 수 있는 약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경우에 혈액 양이 부족할 수 있을까요? 출혈이 있을 때죠. 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문 치질이 있을 때에도 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궤양이 심해지게 되면 위출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되면 출혈이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 혈량을 줄이기 때문에 이 출혈에 의해서 혈압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체내 혈장이 부족해서 어떤 그 삼투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간 기능이 적절치 않아서 간 기능 장애가 발생해서 그 알부민 수치가 부족해지게 되면 복수가 차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알부민을 채워줄 수 있는, 즉 이게 혈당이죠, 그죠? 혈당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이런 혈액 대용량으로서의 어떤 알부민을 보충해 줄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는 그러니까 뭐 대사성 산증과 같은 전해질 불균형이 이제 있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는 그 약알칼리
성을 띄어야 정상적인 어떤 생리적인 기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혈액 대용량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링거나 아니면은 뭐 음, 생리식염수와 같은 그러한 물질들을 인체 내에 투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주로 할 수 있는 것들, 출혈이 있을 때는 1차적으로 수혈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수혈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 대상자에게 적합한 혈액을 찾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림이 돼서 응급 상황에서는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하트만이라든지 링거액이나 또는 생리식염수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이 플루이드에다가 다른 어떤 물질들을 이제 섞어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이외에 빈혈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들으셨겠지만 특히 그 빈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가장 흔한 빈혈이 철결핍에 의한 빈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철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출혈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항문 쪽의 출혈 문제, 그리고 또는 뭐 자궁에서 이제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과다출혈에 의한 빈혈도 있을 수 있고요. 기타 등등 또 임신을 한 사람들은 혈구의 어떤 증가량보다 혈장량의 증가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 혈구의 부족에 의한 임신성 빈혈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성장기에는 특히나 철결핍성 빈혈이 잘 생기게 됩니다. 흡수 장애와 관련된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원인에 의한 빈혈이 있을 때에는 철결핍성이라고 하는 원인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철분제를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빈혈 중에 하나가 거대 저하구성 빈혈이 있습니다. 이 거대 저하구성 빈혈이라고 하는 것은 왜 발생이 되냐 하면 비타민 B12나 엽산 결핍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리학 시간에도 간략하게 언급을 그러니까 들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B12나 엽산이 부족해서 거대 저하 구성 빈혈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러한 약물들을 보충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골수 기능이 적절하게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골수에서 조혈 기능 자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골수 기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즉 조혈 기능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약을 투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불량성 빈혈의 경우에는 벤젠에 노출이 되었다거나 특정 항생제를 복용을 했을 때 항생제 부작용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항암제 같은 것들 투여를 하게 되면 특히 골수의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재생불량성 빈혈과 유사한 어떤 증상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조혈 기능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조혈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혈 성장 인자와 같은 것들을 투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 응고 장애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출혈이 있을 때에는 그 출혈을 빨리 멈출 수 있도록 지혈을 잘 해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을 때에는 몸 안에서 응고가 일어나지 않고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혈액 응고가 더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혈액 응고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가 이렇게 과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심근경색증 있는 사람들, 의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혈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 혈관을 확장시키는 시술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시술을 받고 나면 스텐트 삽입과 같은 시술을 받고 나면 그 스텐트와 관련되어서 혈전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뇌경색 환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뇌에 분포되어 있는 동맥과 같은 것들이 뭐 혈전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혈전선 정맥염이라고 해서 정맥 부위에 혈전이 생겨서 순환을 방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혈전들이 이제 혈액내를 떠돌아다니게 되면 색전이 되는 등의 혈액 응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혈액이 응고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약물을 투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또는 이 혈소판이라고 하는 것 또한 혈액 응고와 관련된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혈소판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에는 혈소판 기능 억제제를 투여를 하기도 하고요. 기타 혈전이 이미 생겨버린 경우에는 그 생긴 혈전을 녹일 수 있는 약들도 투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가 과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의 세 가지 약물들을 투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혈액 응고가 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혈우병이라고 하는 질환을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혈우병이 있는 사람들은 혈액 응고 인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8번 인자죠, 그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자를 보충해 줄 수 있는 혈액 성분들을 투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 위에서 혈액 응고가 너무 과하게 되어서 항응고제를 투여를 하고 난 이후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에도 혈액 응고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항응고제에 의해서 혈액 응고가 더 안 되어서 출혈성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혈액 응고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약들을 투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투여하는 약을 우리는 지혈제라고 보통 부르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는 혈액 응고 과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갈게요.